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사 다시 돌아와서 위진 남북조 시대 분열의 시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수로 일단 통일이 됐다가 수는 또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두 황제를 거치고 또 금방 멸망당했고 그 다음 들어서는 당나라 이렇게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진남북조 시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를 설명하려면 사실 우리가 그 수업 때도 연표로 한번 봤겠지만 위진남북조 시대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위,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면 후한 때 여러 제후국들이 막 들고 일어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보통 삼국지라고 하는 그 삼국지 시대의 위초고 세 나라로 거의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의 위가 통일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통일한 거는 실제로는 진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뭐 나라가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이 위에서 있던 위는 원래 조씨의 나라였거든요. 그 밑에 이제 사마시라고 하는 신하가 나라를 뺏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시의 나라로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진으로 전체가 통일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뭐 요 중간 과정을 관해서 막 다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요 진 같은 경우는 봉건제를 다시 시행을 해요. 근데 우리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봉건제라고 하는 건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강하고 왕권이 좀 약한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에서 막 반란이 일어났고 그런 과정에서 이민족이 이제 중원으로 막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다섯 오랑캐라고 해서 오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섯 오랑캐가 결국은 한족을 아예 몰아내고 자기들이 원래 한족이 살던 이 중원이라고 하는 그 대륙, 그러니까 화북지방에 이제 나라를 막 세웁니다. 그래서 다소오랑캐가 16개국을 세웠다 해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 진해 원래 살던 이 한족들이 쫓겨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고 강남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동진입니다. 우리 주의 주가 이제 수도를 동쪽 나급으로 옮기면서 이제 동주라고 한 것처럼 진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동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진이와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추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 5호 16국 중에서 결국 요 위에 요 하북지방에 있던 애들은 북위라고 하는 애로 이제 통일이 되고, 그 다음, 동진 같은 경우는 송, 제, 양, 진, 이렇게 나라가 쭉쭉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남조, 그리고 요 강남지방의 남조, 한족이 세운 남조 시대랑, 그리고 위에 이제 이민족 애들이, 요 민족들이 세웠던 북위가 또 동위 서위 갈라지고 동위가 북제되고 서위가 북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요걸 북조, 요걸 이제 시대를 합쳐서 위진 남북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따져서 보면 요때가 거의 위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게 265년이고요. 멸망이 아니고 멸망이기도 하네요. 통일 직전까지 갔던 게 265년이고, 그래서 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치고 마지막 이제 수가 결국 요 분열의 시기를 통일하기까지가 581년이니까 거의 한 뭐 320년 정도 되는 거죠. 가까이 300여 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분열기를 거쳤고, 그리고 결국은 수로 또 통일이 되는 요런 과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후한이 멸망을 하고 거기에 위촉으로 분열이 됩니다. 물론 다른 제후국들 많았어요. 그 중에서 위촉으로 정리가 된 건데, 위는 우리가 삼국지에서 말하는 조조, 촉은 유비, 오는 이제 손씨, 뭐 송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세력들이 경쟁을 하는 시대였고, 결국은 이제
촉오를 합쳐야만 위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위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결국 다 먹고 통일을 하게 되는데 나라를 신하한테 뺏깁니다. 사마시에게. 그러면서 위가 아니라 진이라고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진이 제대로 정치를 못했고 막 봉건제 시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막 집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북방 유목민족이 침입을 해왔고, 원래 중국의 한족들이 살아가던 이 화북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이 오랑캐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 지방을 차지한 게 다섯 오랑캐라고 해서 오호라고 하는 거고, 걔들이 16개국을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호 16국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살던 이 화북지방에 원래 살던 한족들이 강남지방, 그러니까 양쯔강 이남입니다. 강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하는 서울 강남 아니에요. 그래서 양쯔강 이남으로 한족들이 이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거기에 수도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거죠. 그게 동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이제 화북지방, 이제 강남지방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 차례차례 이제 북방민족, 북조에는 북방민족, 다음에 남조에는 한족 왕조가 계속 이렇게 계승해서 여러 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원래는 뭐 북이가 뭐 갈라지고 막 송제 양진인 뭐 누가 세우고 이런 거 막 다 봤는데요. 우린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뭐 요 송나라는 누가 세웠고요. 쟤는 누가 세웠고, 양은 누가 세웠고, 쟤는 누가 세웠고 이런 거 막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대 때는 뭐 그냥 요런 게 있었다 정도. 우리 교과서에는 위진남북조 시대 우리 학습지에 딱 단 세 줄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남이란 곳이 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바로 당이 나오게 돼서 수가 나오게 돼서, 자, 이런 위진 남북조, 요 남북조를 결국 통일한 건 수였고요. 그 수 양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자, 이 사람이 시행한 건 균전제 그리고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다는 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과거제, 우리도 했던, 우리 나중에 역사에서 고려 우린 광종 때 과거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먼저 수나라에서 이때 시행을 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양제, 양광, 미친놈이라고 했죠. 자, 요 놈이 이제 대운하를 완성하기도 했고요. 고구려의 대원정을 했는데 대실패했죠. 그러면서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수문제도 물론 고구려 쳐들어왔었죠. 30만 쳐들어왔었고, 수양제도 113만이라고 해서 대부대를 끌고 왔는데, 고구려가 정말 대단한 애들인 거죠. 국뽕이 아주 차오를 만큼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물리쳤죠. 자, 우리 요 전투에 대해서 나중에 3학년 때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또 농민 반란으로 멸망, 이렇게. 자, 통일한 지가 589년인데요. 멸망이 618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짧아? 근데 진짜 짧았던 거죠. 우리 건국과 멸망을 정말 단 몇 분 만에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대운하는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거죠. 그 다음 당. 자, 당이 어쩌면 중국에서 뭐 중세 시대라고 할까요? 그럴 시기에 되게 중요한 중세 당 당송 뭐 이렇게 좀 연결되긴 하는데, 어쨌든 당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단 당을 세운 사람은 당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장안을 도읍으로 당을 건국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조를 메이킹 해준 사람은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거 되게 희한해요. 요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랑 우리 조선에서도 태종 이방원이 있죠.
둘이 되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던, 뺏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찬탈했던 인물이고, 근데 좀 역사적으로는 좀 갈려요. 이방원 같은 경우는 약간 킬방원이라고 해서 되게 우리한테 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악명이 조금 있는 그런 편인데, 물론 세종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엄청난 면죄부를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세종대왕님 같은 어마어마한 되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중국의 이 여러 제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제도, 뭐 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만든 사람이 바로 당태종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율령체제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헌법체제 같은 시스템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삼성 육부제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다음 율령체제. 율령은 법률 생각하면 됩니다. 법령. 그래서 뭔가 헌법 같은 그런 시스템, 법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제도. 토지제도는 균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거고요. 근데 우리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와,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구나. 와, 대단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줬겠어요? 결국 세금 내는 건 일반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세금을 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주는 게 맞죠. 그 다음 군사제도는 부병제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농사 지어야 돼요. 세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국가의 사실 모든 돈,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세력들은 농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사 짓고요. 농한기, 그러니까 농사 쉴 때 군사훈련 받고, 뭐 전쟁에는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이 조세제도. 자, 조세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금제도입니다. 세금제도. 세금제도인데, 앞에 이 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곡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 곡물을 징수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 다음 용. 우리는 뭐 용 쓰네, 뭐, 이럴 때 막 하는 용이에요. 힘쓸 용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징발에 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 뒤에 조 같은 경우는 특산물을 징수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 용, 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렇게 당태종이부터 해서 당고종, 그리고 현종, 막 이렇게 이어지는, 엄청난 이제 발전,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가, 그 전성기에 결국 마지막이 되는 인물이 이 현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와, 요 제가 수업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종하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죠. 중국에서 엄청난 미녀로 불리는 양귀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현종과 양귀비, 그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현종이 원래 엄청나게 정치를 잘 하다가 양귀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좀 정치를 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업 때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양귀비는 정말 예뻤다고는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업 때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현종 시기에 점점점 무너지게 되는 건 결정적으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절도사들의 난이 있었습니다. 자, 요 안사의 난은 알록산하고 사사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은 지방에서 쉽게 생각하면 군사령관이면서 행정관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방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제후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 전체 병력의 한 30% 이상을 다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힘이 절대적인 사람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나라까지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거든요. 근데 결국 자신의 아들, 이 권력 다툼에서 아들인 안경서라고 하는 애한테 살해를 당하면서 안록사는 무너졌고요. 그 다음이 안경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하였던 사사명에게 결국 죽으면서 또 권력을 뺏기게 되고요. 근데 이 사사명은 또 자신의 아들인 사조이에게 뺏기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은 이 시기가, 그리고 진압도 제대로 못하면서 스스로 내분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중앙에선 환관들과 외척의 대리 막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서서히 쇠퇴되어가는 그런 와중에 마지막 딱 막타로 일어난 것이 농민반란. 우리 농민반란 꼭 기억해야 되잖아요. 중국사는 간단하다고 했죠. 엄청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딱 분열 통합, 분열 통합, 분열 통합인데, 이 통합됐다가 멸망할 땐 꼭 마지막에 뭔가 미녀 한 명과 그리고 농민반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당의 멸망은 황소의 난이 결정적인 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빼놓지 않고 꼭 봐야 되는 건, 우리 서술형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사의 난 이후에 당에 완전히 제도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사의 난 이후로 이 조세제도였던 조용조가 양세법이란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던 것보다 좀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낼 수 있도록, 그래서 춘세, 추세, 이렇게 봄춘 그리고 가을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한 걸 양세법, 두 냥자예요. 그래서 양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병제라고 하는 건 뭐 일반적인 그냥 전시 상황이 아니고 뭐 급박한 이런 상황이 없다면 평화로운 상황일 땐 괜찮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끌어모을 수 있는 잘 훈련된 병사가 없다는 건 어마어마한 단점이죠. 그래서 모병제로 바꾸게 됩니다. 모병제는 자원한 직업군인들이죠. 그래서 직업군인들을 항상 상시로 두게 되면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결국 뭐 마지막 또 황소의 난 결국 일어나면서 멸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요 과정도 사실 좀 재밌어요. 황소는 하필 이름이 황소여가지고, 황시인데 소여가지고 황소가 돼버렸는데, 자, 황소도 난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냥 농민반란 일으켰구나,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겠나 정도가 아니에요. 황소의 난은 아예 나라를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이 황소가 결국 자신의 부하였던 주온이라고 하는 애한테 멸망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배반을 당하면서. 그 주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이랑 이제 손잡게 되면서 황소를 진압을 하고, 그리고 절도사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전충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전충이 되는 사람인데 원래 황소의 부하였습니다. 요걸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송나라가 탄생할 때 과정에서 이 주전충이라는 사람을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고요. 당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저기 사마르칸트 보일 겁니다. 사마르칸트가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 제가 갔다 온 곳이죠. 사마르칸트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꼭 한 번쯤은, 두 번 가라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쯤은 꼭 갔다 올 만한 아주 아름다운 곳이니까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당의 문화는 귀족 중심의 문화다. 당 시대가 되면서 당나라나 뭐 이런 시대가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귀족 중심의 문화가 좀 발달하고 되게 좀 교양 있고 되게 사치스럽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가 뭐 발달했다, 이백가, 두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두보의 보자가 제 보자랑 같습니다. 클보죠. 네, 클보 한자 자체로는 클보이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남자의 미칭, 그러니까 예쁘게 부른 호칭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를 붙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 보자가 그런 보예요. 그리고 불교랑 도교 이런 게 좀 유행을 했고, 기본적으로 도교라고 하는 건 좀 뭔가 귀족적인 거랑 좀 결합이 많이 돼서 좀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당은 당시에 엄청나게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장안 같은 경우는 수도에 이미 뭐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세계적인 대도시였고 거기에 외로 종교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 요거는 동방 기독교라고 해서 약간 기독교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이런 사원들이 다 있어서 전 세계에서 여러 인종, 여러 민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 종교까지 활동이 막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을 했다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걸 빈공과라고 하고요. 이 빈공과에 대표적으로 합격을 해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최치원이죠. 자, 그래서 당 시대가 들어서면서 결국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당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중국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완성을 시켰고, 체제를 그걸 이제 여러 동아시아가 같이 수용을 하면서 수용하고 좀 자기들 마음대로 또 독자적으로 뭐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이 체제를 결국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통된 문화 요소가 한자, 유교, 불교 그리고 율령이라고 하는 법 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북부 베트남, 중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범위 끝났고요. 뭐 많다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게 어떤 나라에 있는 건지 이게 어떤 나라에 있었던 건지 헷갈리지 않게 좀 신경만 써준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성적을 잘 받으면 물론 저도 좋겠지만 못 받아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 점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 1학년 때도 얘기했지만 기대를 그렇게 뭐 성적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아주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 도움이 되었다면 뭐 저는 좋죠. 끝.